있습니다. 29페이지 부동산 개념이요. 자, 거기 보시면 복합 개념이라고 있나요? 네. 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네모합니다. 자, 제가 첫 시간에 부동산의 3대 측면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동산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있다 그랬죠. 그럼 부동산을 법률적인 측면이라는 건 관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부동산을 법률적인 측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정의할 때 그걸 법률적 개념이라고 불러요. 법률적 개념. 부동산을 경제적인 관점,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할 때 그걸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부동산을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할 때 그걸 기술적 개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란 법률적,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부동산을 정의할 때,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 한 가지 관점에서만 정의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측면, 세 가지 개념을 모두 고려하여 부동산학을 정의할 때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복합, 그렇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을 이야기한다. 아시겠죠? 그럼 아까 종합식 접근법이라고 있었잖아요. 아까 종합식 접근법이 뭐였어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제 종합식 접근 옆에다가 복합 개념식 접근법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맞습니까? 둘 다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오케이? 네. 그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뭔지 일단 이거 알아야 돼.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은 제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럼 경제적 개념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느냐? 자, 부동산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 자산으로 보는 거야. 부동산은 자산이야. 그래서 부동산을 자산이라고 정의한다는 건 그거는 경제적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부동산은 내 사업 미천이야. 자본이라는 거죠. 부동산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상품으로 본다는 거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 상품. 소비의 대상인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 이렇게 본다는 거는 전부 다 경제적 개념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이런 거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자, 근데 만약에 투자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경제적 개념과 관계 있어요. 즉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경제활동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든지 생산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도 다 경제적 개념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돈 냄새가 조금 나고 있다 이런 얘기다, 그죠? 네, 돈과 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자, 기술적 개념은 아까 유형이었죠. 얘는 기억나세요? 네. 유형이었거든. 유형.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 외형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자연이다. 자연. 부동산은 위치야. 부동산은 공간이다. 부동산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다 기술적 개념입니다. 네,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이 기술적 개념을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그럽니다. 물리적 개념.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법률적 개념 한번 볼까요?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둘로. 첫 번째는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요. 네,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는 항상 탑다운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협의가 있고 뭐가 있다? 네, 일단 이것도 딱 정리를 해야 돼요. 협의와 광의가 있다. 됐나요? 그러면 광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는 들어가겠다, 그죠? 협의는 들어가고 뭐가 하나 더 붙겠다, 뭐 이런 뜻이겠네. 맞습니까? 네. 자, 협의의 부동산을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민법상 부동산. 네.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하시지만 우리 민법상 물건이 있거든요. 우리 민법 91조에 보면 이제 민법 물건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민법상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 두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동산이 아니면 뭡니까? 동산. 동산이 아니면요? 네, 그래서 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토지와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고 민법상 부동산이다, 그죠?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이죠. 그럼 광의의 부동산은 이 협의의 부동산에 뭐가 추가로 하나 더 붙겠다, 그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준부동산이라는 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만 보고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입니까? 광의의 부동산입니까? 네,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법률적 개념입니다. 네. 요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러면요. 여기 정착물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고 준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착물. 그럼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그죠?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그럼 정착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정착물. 정착물은 토지에 일단 붙어 있어야 돼요. 토지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 부착된 상태가 일시적이면 안 되고 계속 붙어야 된다. 계속. 좀 우리가 항구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잠시 부착되어 있는 거는 정착물이 아니겠네요.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면 뭡니까? 민법상 동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다.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 민법상 동산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첫 번째 가식 중인 수목. 자, 여기서 가식이라는 얘기는 잠시 임시로 심어놨다는 뜻이에요. 수목은 나무입니다. 그럼 이 가식 중인 수목은 계속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곧 다른 곳으로 옮길 나무죠.
그럼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민법상 동산이다. 동산. 경작 수확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곧 경작할 거기 때문에 계속 붙어 있지 않아요? 임차인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을 줄여서 임차인 정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자기가 설치한 정착물을 제거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계속 부착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개는 대표적인 정착물이 아닌 것들입니다.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민법상 뭐라는 겁니까? 동산입니다. 동산.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됐나요? 네. 일단 이건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민법상 동산이다. 자, 이 정착물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둘로.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 있고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있습니다.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 이거를 굳이 우리가 구분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걸 구분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 만약에 나무가 하나 있다 해보겠습니다. 나무는 정착물이에요. 수목은 정착물이거든요. 근데 아까 가식 중인 수목 그럼 정착물이 아니죠. 그냥 나무는 정착물이에요. 나무는. 그럼 만약에 이 나무가 이 정착물인데 이 토지를 매매를 해버렸어요. 토지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정착물은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자,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라는 얘기는 이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딸려온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토지의 일부다. 이런 뜻이고,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를 매매한다고 해서 정착물이 당연히 딸려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일부냐, 토지와 별개냐를 구별하는 실익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토지 일부인 정착물은 대부분의 정착물들이 토지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들을 좀 알아놔야 돼요. 토지 일부, 토지와 별개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네. 이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암기해야 돼요. 암기 사항은 4월 말까지는 꼭 외웁니다. 우리 시험 5월 달에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하는 거는 4월 말까지는 꼭 외우세요. 4월 말까지 꼭 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4월 말까지 안 외워지죠, 대부분 다. 지금 외워야지 마음이 막 강력한데 이 강력한 의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해이해져요. 새해가 됐는데 지금 우리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5일인가? 6일이에요. 그러면 3일 지났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돼. 3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깨어있는 사람과 덜 깨어있는 사람, 좀 자기 일을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거든. 그 사람도 똑같은 작심 3일이거든.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 아침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사람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 어저께 내가 계획을 이렇게 안 했지만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침 눈 뜨자마자 에이씨 오늘도 일하러 가야 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여러분 듣기에도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나 오늘 내가 꼭 합격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분이니까 아 오늘 학원 가야 되나 가면 어려운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름마다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매일매일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마다 시간 단위로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 상태가 좀 안 좋아집니까? 어찌됐든 결심을 얼마나 자주 하고 그렇게 하느냐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저녁 되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하고 주무시는 거야. 오늘 나 공부를 잘 못했구나. 오늘 내가 3시간 공부하려고 했는데 1시간밖에 못했구나. 그렇게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없네요. 생각만 하면 되네. 그리고 아침에 와서 또 생각하는 거야. 오늘 어저께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 생각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해요. 어젯밤에 반성하고 잔 사람은 오늘 좀 더 다르게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근데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그 행동 자체를 할 의도가 안 생겨요. 지가 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도 몰라. 그냥 가고 있거든, 그냥. 네. 그래서 4월 말까지 외워주세요. 자주 결심해야 됩니다. 자, 건물입니다, 건물. 자, 이 건물은 대표적인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토지만 만약에 샀다. 계약서에. 그럼 건물은 당연히 딸려오는 거다, 안 딸려오는 거다? 안 딸려오죠. 안 딸려옵니다. 별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이 따로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구입합니까? 같이 구입합니까? 이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런 거 우리가 복합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별도로 거래하지 않죠. 한꺼번에 거래하거든. 하지만 토지와 건물은 원칙적으로 별개다. 그럼 주인도 다를 수도 있겠네. 그렇죠.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라는 얘기는 토지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다를 수도 있다 이 얘기지. 토지 일부인 정착물은 토지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다를 리가 없잖아요. 일부인데. 맞습니까? 네,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 두 번째가 임목이라는 게 있어요. 임목. 네, 임목. 자, 임목은 우리가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한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등기한 수목 집단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등기죠. 등기. 네. 자, 원래 나무는요, 수목은 토지 일부거든요. 나무는 토지 일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 수목은 땅 주인 거야. 토지 주인 거라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근데 얘가 나무가 뭘 했어요? 등기를 했거든요. 등기를. 가만히 있으면 땅 주인 건데 얘가 굳이 등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이거는 땅 주인 거하고 나무 주인하고 그렇죠. 그런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명인 방법입니다. 명인 방법. 자, 나무라든지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과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 일부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근데 뭘 했다고 돼 있어요? 명인 방법을 갖췄다고 돼 있죠. 이 명인 방법은 우리 관서법상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등기가 안 되니까.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건들은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춤으로써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름을 새긴다든지,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끼줄이나 이렇게 노끈을 딱 쳐놓고 팻말을 박아 놓는다든지, 누구 거라고? 그러면 그 팻말을 박아 놓은 그 이름에 땅 주인이 적혀 있을까?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을까? 당연히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그 땅이 만약 홍길동인데 홍길동이가 지가 팻말 박아가지고 홍길동 거 이럴 리가 없잖아.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당연히 내 건데 거기다가 김순자 거 이렇게 적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땅 주인께 아니니까 팻말을 박았겠지. 맞아요?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과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토지와 별개다. 별개다. 그 다음 타인 토지 경작물입니다. 다른 사람, 남의 토지에 상추를 심었다든지 이런 거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농작물은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경작자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경작자 거예요. 땅 주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 네 개 빼고는 이 네 개 빼고 나머지 정착물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토지의 일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인 정착물은 수목, 돌담, 뭐 제방, 국어, 도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입니다. 일부인 정착물. 네. 그래서 이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을 종속 정착물이라고도 그러고요. 종이니까, 일부니까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을 독립 정착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착물 봤습니다. 정착물. 자, 이제 준부동산 보겠습니다. 준부동산. 준부동산. 자, 여기 준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준. 네. 준이라는 말이 붙으면 오리지널은 아니란 뜻이에요. 준은.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니야. 원래.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다. 그럼 뭘까? 민법상 동산이야, 얘는 원래. 민법상 동산이라고. 그런데 준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 보니까 아,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준부동산은 민법상 동산이야, 얘들은. 민법상 동산인데 부동산이 하는 행동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하는 짓을 하는 거야, 애들이. 그게 뭐냐면 부동산과 민법상 동산이지만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추면 부동산으로 인정, 취급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준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시라는 게 뭡니까? 공시. 공시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죠. 이게 누구 겁니다 하고 알리는 게 공시거든요. 자, 동산은 어떻게 공시를 하냐면 점유를 통해서 공시를 해요. 이 물건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사람 거라고 인정을 해줘요. 우리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추정을 해주죠. 근데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 등록이라는 그런 공시 방법을 취한단 말이에요.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등기를. 그런데 이 준부동산은 민법상 동산인데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춘단 말이야. 등기 등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얘들이. 등기 등록. 그럼 이 말이 중요하네. 맞아요?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 이 말이 중요하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준부동산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자동차 원래 동산이거든요. 동산인데 자동차 등록을 한단 말입니다. 등록하죠? 그러면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항공기, 선박. 네, 선박 중에서도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원래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을 하면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등기 등록 안 하면 준부동산 아닙니다. 등기 등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어업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준부동산입니다. 자, 이 공장재단은 뭐냐면요, 공장에 있는 재산의 단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 공장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땅도 있을 거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 안에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한꺼번에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하나 묶어가지고. 그렇게 등기를 했을 때 그걸 뭐라 부른다? 공장재단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이죠. 그럼 무슨 개념입니까? 법률적 개념입니다. 지금 법률적 개념하고 있죠? 무슨 개념이라고? 적어놔줘야 돼. 법률적 개념이야.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 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일단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럼 참고로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게.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동산은 저당이라는 말을 안 써요. 동산은 우리가 전당포에 돈 빌릴 때 물건을 그냥 맡기고 돈을 빌리죠. 그죠? 이건 질권이라 그러거든요. 저당이라는 말은 동산에 안 써요. 근데 준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개의 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중개의 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세 번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인정해 주겠다,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겠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건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준부동산을요 의제부동산이라고도 그래요. 부동산으로 간주해 줄게, 간주부동산이라고도 그럽니다. 네. 자,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고 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의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이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있다. 법률적 개념은 다시 협의와 광의로 나눈다. 협의는 민법상 부동산이고 토지와 정착물,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한 게 광의의 부동산이다.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 있고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있다. 그죠?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4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빼곤 나머지 정착물은 일부다. 그리고 이거 지웠지만 경작 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 임차인 정착물, 임대인 정착물 아닙니다.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민법상 동산이다. 자, 준부동산. 민법상 동산이지만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 즉 등기 등록을 갖추면 부동산으로 인정해 주는 거다, 취급해 주는 거다. 됐나요? 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복합개념 부동산. 네. 자, 쭉 넘기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네. 35페이지까지 했어요. 35페이지까지. 네. 일단 1, 2월 달은 제가 지금 필기를 하고 있죠. 네, 필기하고 제가 책에다 이렇게 지금 박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가지고 필기한 거 같이 봐주시면 되고 3월 달부터는 제가 교재에다가 줄을 좀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자, 이제 37페이지 한번 볼게요. 토지의 분류 나오죠? 보이세요? 37페이지. 네, 토지의 분류 네모하세요. 이 토지의 분류는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충학습 보입니까? 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안 봐도 됩니다. 이거는 공시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개론을 공부하다 보면
분류라는 게 많이 나와요. 토지의 분류, 시장의 분류, 개발의 분류, 뭐의 분류, 막 분류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 그럼 분류라는 거는 기준에 따라서 어디에 근거해서 나누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도 분류를 할 때 기준이 피부색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성별로도 분류할 수 있고, 거주 지역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소득에 의해서도 분류할 수 있고, 직업에 의해서도 분류할 수 있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그럼 토지를 나눌 때도 여기 나와 있는 보충학습에 있는 거는 우리 공시법 공부하시잖아요. 그 공시법상 분류야. 공간구축 관리및 법률, 거기에 따른 분류고, 또 공법 공부하고 계시죠? 공법에 가면 또 우리가 토지를 분류할 때 각 용도지역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개론은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론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 이제 분류하는 걸 공부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거기 나와 있는 보충학습은 지목이라고 그래, 지목. 지목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할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분류하는 방법도 있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충학습에 있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5월달 이후에 좀 몇 개 좀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자, 39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양가로 1번부터 택지, 부지, 대 이런 말들 나오죠. 네, 여기서부터 우리 시험과 이제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11월 달에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지금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부지라는 게 있어요. 부지. 네. 자, 우리가 토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와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건축하느냐 못하느냐, 그죠? 이 부지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뭐라 부른다? 부지라고 그럽니다. 건축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건축이 안 되는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포괄적이에요. 또는 시험에서 부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 이것도 우리가 부지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병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병원 부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공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요, 공원 부지. 철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요, 철도 부지. 다 갖다 붙일 수 있다. 가장 포괄적이니까. 도로로 쓰고 있어, 뭐라 불러요? 도로 부지. 아시겠죠? 다 쓸 수, 고수 부지. 다 된단 말이에요. 가장 포괄적인 용어다. 건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택지가 있어요. 택지. 이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또는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토지도 택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있는 이 땅 택지겠네. 택지죠. 학원 부지 그래도 됩니까? 네. 됩니다. 부지는 다 된다니까. 이게 택지예요, 택지. 그래서 이 택지는 주로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주로 택지라고 부르죠. 택지. 대지라는 게 있어요. 대지. 대지. 이 택지와 대지는요, 그게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다. 우리 이 꼴은 같다는 뜻이고 점 두 개 찍으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네. 비슷하다.
그럼 대지도 뭡니까?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도 뭐라 부른다? 대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감정평가사들은 택지란 말을 써요. 그냥 감정평가상 용어야.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은 택지라는 말을 안 쓰고 대지라는 말을 씁니다. 됐나요? 네. 택지와 대지 이렇게 봤어요. 거기 보면 참고로 이 대라는 게 나오거든요. 대. 이건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이 대는 우리 앞 페이지에 나와 있던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목. 이 대는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지목에서 대라고 불러요. 대라고 부릅니다. 아까 대지는 주거 상업용뿐만 아니라 뭐도 지을 수 있어요. 공장, 그죠? 공업용이 공장이거든. 그럼 우리가 공장을 짓는 땅은 지목상 대가 아니에요. 공장 용지라고 따로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시험에 잘 뭐 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지하고 대는 반드시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공장이 있다. 공장. 그럼 이게 대지죠. 하지만 대는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대지와 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제가 5월달 이후에 좀 짜질구리한 것들은 5월달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1, 2, 3, 4월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중요한 부분들 뼈대를 빨리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한 60점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이런 건 나중에 제가 필요한 것들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택지, 부지, 대지 이렇게 봤어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게 나옵니다. 후보지, 이행지는 줄을 딱 칩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토지를 나눌 때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크게 나누면요, 이 세 가지 용도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이론적으로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네, 이론적으로. 택지는 뭐냐면 토지가 건축용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택지죠. 토지는 첫 번째 건축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토지는 농사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또 토지는 나무 심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의 용도를 크게 세 가지로 보니까 건축, 농사, 나무 심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용도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용도지역이에요. 우리 공법에서 공부한 용도지역하고 달라요? 네. 제가 지금 공법상 토지 분류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이건 공법상 용도지역 아닙니다. 네. 공법에서 용도지역과 다르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분류라고 보셔도 돼요. 이론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택지는 주거용 택지가 있고요, 상업용 택지가 있고, 공업용 택지가 있습니다. 택지는 주상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농지는 전, 답, 과수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밭농사, 논농사, 과일농사. 임지는 신탄림, 용재림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땔감용 나무, 건축 자재 뭐 이런 뜻인데요. 네. 용도지역, 하나의 용도지역, 하나의 용도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자, 토지는 그 용도가 한번 정해지면 딱 고정됩니까? 용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가 답으로 쓰고 있지만 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근데 내가 지금 답으로도 쓰고 있지만 주구용 택지로도 바꿀 수 있나요? 용도 전환이 가능하구나. 그죠? 용도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후보지라는 건 뭐냐? 후보지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용도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 간에 제가 다시 필기해 드릴게요. 용도 지역 간에 전환 중에 있을 때 이러한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후보지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전으로 쓰고 있어. 그런데 주거용 택지로 용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야. 전환 중이어야 돼요.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후보지라고 부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야. 학년이 지금 바뀌고 있어. 후보지. 아시겠어요? 후보지. 자, 지금 주거용 택지인데 상업용 택지로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네. 전환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해서 전환이 가능합니까? 네. 이렇게 전환 중인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행지라고 부른다. 1학년 1반, 2반, 3반인데 반이 바뀌고 있어요. 반이. 그건 이행지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험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후보지는 용도 지역 간. 여기서 용도 지역 간이라는 건 뭡니까? 택지, 그렇죠. 농지, 임지, 그죠? 상호 간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시험에서는. 시험에서 표현한 용어를 잘 알아놔야 돼. 시험에서 이 표현을 많이 써. 냉지, 택지, 농지, 임지 간. 아시겠어요? 이 간에,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이때도 전환 중이어야 돼요. 전환이 끝나버린 토지는 후보지란 말 안 씁니다. 전환 중에 있어야 된다. 자,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후보지. 또는 용도 지역 간 전환 중에 있는 토지예요. 그럼 이행지는 뭐냐?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를 얘기합니다.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지역 내에서. 그럼 대분류간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후보지일까요? 이행지일까요? 후보지. 소분류간 그러면요? 그렇죠.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행지가 많을 것 같아요? 후보지가 훨씬 많다. 얘는 보세요. 주거용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후보지고 다 후보지잖아요. 이행지는 얘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시험에 후보지 훨씬 더 잘 나온다. 시험에 이행지보다. 후보지를 예정지, 가망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 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40페이지에 후보지와 이행지 봤고요. 그 다음에 필지와 획지 나옵니다. 네. 이 필지와 획지도 줄칩니다. 중요합니다. 자, 필지는 뭐냐면요,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를 얘기합니다. 등기 등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토지를 우리가 등기 등록을 하게 되면 지번이 부여가 돼요. 지번 부여 단위예요. 네, 지번이라는 말이 중요하겠네요. 지번. 그래서 우리가 필지는 지번이 부여되고 등기 등록의 단위이고 매매 교환 시 중요하죠. 우리가 매매와 교환이 이루어질 때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매매 교환 시 중요하다. 매매 교환 시. 네. 우리가 토지를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그렇죠? 네,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필지는 참고로 법률적 개념에 의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 토지를 부동산의 개념 중에 복합 개념 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있었잖아요. 필지는 법률적 개념의 토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와 관계 있기 때문에. 자, 획지는 뭐냐면 물론 우리 교재에 보면 자연적, 인위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뭘 외울 때 너무 길게 외우려면 힘들거든요. 중요한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요 말이 중요합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런 말이 나오면 획지입니다. 획지. 그러니까 획지를 설명할 때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말을 빼고는 획지를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획지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이 말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놔야 됩니다. 필지도 마찬가지예요. 출제자가 필지를 시험에 낼 때 이 등기 등록이라는 말을 빼고는 내기가 참 어렵거든.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딱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얘기합니다. 이 획지는 이용이나 평가나 개발할 때 중요해요. 이용, 평가, 개발 시 중요하다. 자,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획지는 경제적 개념의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지와 획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필지는 등기 등록 단위다, 지분 부여 단위다, 매매 교환 시 중요하다.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한 무리의 토지를 획지라고 그런다. 이용, 개발, 평가 시 중요하고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41페이지에 여기 대지와 맹지 있죠? 네. 거기 1번에 대지 한번 보세요. 그 대지는 우리 앞에 저 대지 있잖아. 이 대지. 이거하고 좀 달라요. 얘는 대자가 이 대자를 쓰고 있고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교재 그 대자. 네, 부수가 오디자를 쓰고 있죠. 얘는 자루 대자입니다. 우리 시험 한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 얘는 시험에 내기 아주 어렵다. 사실은 대지는 그냥 대지 그러면 이 대지인지 저 대지인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대지가 내기가 쉽지 않아.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 대지는 자루 모양의 토지예요.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여기 건물이 있어. 여기 이제 조그만 도로가 있더란 말이에요. 조그만 길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요 뒤에 이런 토지가 이렇게 자루 모양으로 요 뒤에 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도로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뒤에 가니까 땅이 이렇게 있더라. 좁은 길을 들어가니까 뒤에 토지가 넓은 토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토지를 뭐라 부른다? 네, 자루 모양의 토지. 네, 대지라 그럽니다. 저 그 밑에 맹지입니다. 맹지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안 틀립니다. 자, 맹지는 줄 하나 칠게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줄 치세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도로하고 맞닿으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걸 우리 맹지라 그래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도로면하고 닿은 게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려고 그러면 남의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토지죠. 그게 맹지예요. 건축법상 건축이 안 돼.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토지에 가려면 남의 땅을 밟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남의 땅을 밟고. 도로하고 맞닿으면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지가 나옵니다. 나지. 저기다가 여기다 적을게요.
자, 나지를 볼 때는 근부지와 같이 봅니다. 나지가 뭐냐? 나지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고 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없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나지는 일단 지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나자가 벌거벗을 나자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법상, 공법이 아니고 사법상 그 사용수익에 제한이 없는, 그 내가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다른 사람의 개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나지라고 부릅니다. 나지. 네. 사법상. 여기 공사법상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토지는요, 우리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게 공법 수업 하루 하셨죠? 그래서 우리 공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우리 공법상으로는 모든 토지는 제한할 수 있어요. 국가가 국토 일부이기 때문에.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국토는 공법상 제한을 다 받습니다. 정부가 용도를 다 정해놨다니까. 용도를 다 정해놨다고. 그래서 나지를 얘기하는데 공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법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없는 토지예요. 나지. 그러면 건부지는 뭐냐?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예요. 그럼 우리 학원 지금 땅 있죠? 이거 택지입니까? 택지? 택지죠? 건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건부지는 택지 일종이야. 분류할 때 그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이 건물을 헐어버리잖아요. 건부지인데 건물을 싹 헐어버리잖아. 그럼 뭐가 돼? 나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차이점이 있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요건 뜻은 아시겠죠? 나지의 가치하고 건부지의 가치하고 이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을까요? 나지가 가치가 높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건부감가라고 부릅니다. 건부감가. 건부감가의 뜻을 알아야 돼. 건부감가가 뭐냐?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의 가치보다 작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건부감가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왜 건부감가가 일어날까요? 이러면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럼 건부감가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지상의 건축물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최고 최선의 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위에 건물 2층짜리가 있는 거야. 조그마한 건물이. 여기 10층을 지을 수 있는데 2층짜리 건물 때문에 이 토지 이용에 방해를 받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거비만큼 쌉니다. 철거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나지가 되잖아요. 건부감가 뜻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요거까지 같이 건부감가. 그럼 이 건부감가에 반대가 있겠네. 반대를 뭐라 부를까? 건부증가라고 부르죠. 건부증가. 그럼 건부증가는 나지의 가치보다 건부지의 가치가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예외적이죠.
그럼 이 근부정가는 언제 일어날까? 네. 시험에 전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네, 좀 봐두시면 좋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근부감가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게 근부감가잖아요. 그 말은 건물이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없는 게 좋은 게 근부감가야. 그럼 근부정가는 반대니까 건물이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있는 게 좋다는 얘기거든. 그럼 왜 건물이 있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면 되겠네. 자, 앞으로 만약 이 지역에는 건물을 더 이상 못 지어. 그럼 있는 게 낫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있는 게 낫지. 이제 더 이상 못 짓는데. 그렇죠? 네. 두 번째. 자, 이 지역에 앞으로 건물을 10층 이상 못 지어. 우리가 용적률이라 그러잖아요. 용적률이 이게 강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강화됐거든. 즉, 건축법이 강화돼 버리는 거야. 뭐 대표적인 게 건폐율과 용적률이죠. 강화. 네. 완화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 버렸어요. 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보상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있는 게나 없는 게나 뭐라도 있는 게 낫지. 네. 이런 경우는 근부정가가 일어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나지와 근부지에서는 나지의 뜻 아시고요. 그리고 근부감가와 근부정가의 뜻이 뭔지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나지와 근부지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네, 공지, 공안지 이런 게 나오네요. 한꺼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교재 순서대로 하려고 그래서. 네. 6번이네요. 네. 이 네 개는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공지가 뭐냐? 공지는, 자, 여기 우리 대지가 있는데요. 여기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겠죠.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꽉 차서 짓습니까? 좀 비워두고 지어야 됩니까? 비워두고 지어야 돼요. 이때 이 비어있는 요 부분을 공지라 그럽니다. 공지란 건축법상 제한으로, 뭐 건축법상 제한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용적률 건폐율이죠. 건축법상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예요. 그럼 공지를 얘기할 때 중요한 거는 건축법상 제한으로 이 말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공안지입니다. 공안지는 뭐냐면 도심 내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 땅이 있는 거야. 도심 내. 이 귀한 땅에. 왜? 지가 상승을 노리고. 지가 상승을 노리고.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지가 상승이겠네요. 투기 목적으로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네. 공안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유유지와 휴안지인데요. 자, 이 유자는 이게 놀유자예요. 놀유자. 네. 그래서 유유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자, 휴안지입니다. 이 휴자는 쉰다는 뜻이죠. 이 쉰다는 뜻은 어저께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죠. 맞아요. 정상적으로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휴안지는. 그래서 휴안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이걸 휴환지라고 부릅니다. 자, 지력 회복 또는 정상적으로 쉰다. 그래서 우리가 공지와 휴환지는 정상적인 거죠, 이게. 이건 법 때문에 비워둔 거고. 맞습니까? 얘는 이제 어제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지력 회복을 위해 쉬고 있는 거잖아요. 얘들은 좀 비정상적인 거죠. 맞아요? 네. 얘들 특징이 뭐냐면 다 비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일단. 근데 공지는 건축법상 제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공안지는 지가 상승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노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얘는요, 정상적으로 쉬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거기 12번 유효지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법지와 빈지가 있어요. 자, 법지는요,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법적인 거는 인정이 돼.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사용 실익이 없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요, 이렇게 비탈진 토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자, 이때 여기 경사면의 토지 있죠? 이게 대표적인 법지예요. 여기다 뭘 쓸 수는 없어요. 사용 실익은 없는데 이 땅 주인이 누구다? 요 사람이거든. 밑에 사람이 땅 주인이 아니고 위에 사람이 땅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밑에 사람이 땅 주인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밤엔 삽을 들고 나가잖아요. 파기 시작하죠, 여기를. 이렇게 되겠죠. 또 팝니다. 나중에 이 사람 어디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죠. 이 사람 왜냐하면 파면 지 땅이 넓어지니까 자꾸 팔려고 그러거든.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위에 있지만 사용 실익은 없다. 네. 그래서 법지는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사용 실익이 없는 토지. 자, 빈지는 반대입니다. 법적 소유권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이 안 돼. 그런데 사용 실익은 있어. 네, 대표적인 게 백사장. 바닷가 토지예요. 바닷가 토지. 백사장. 네. 우리 교재 보면 뭐 등록 지점부터 뭐 만조시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뜻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백사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사장. 네. 해변가 토지. 그래서 우리가 법지를 얘기할 때는 대표적인 용어들이 뭐 경사면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네요. 경사면 토지. 빈지는 뭐 해변가 토지, 바닷가 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지와 빈지까지 봤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마무리 짓고 좀 쉴게요. 15번 보시면 선화지 있습니까? 네,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를 얘기합니다. 고압선 아래 토지. 그럼 고압선 아래 토지니까 일반 다른 토지에 비해서 가치가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선화지 감가라고 불러요. 선화지 감가. 일반 가치가 낮죠. 그 다음에 포락지 봅니다. 포락지 16번에 포락지 16번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포락지가 최근에 한 2번 나왔는데, 자, 포락지는 거기 보면 둘째 줄에 논밭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렇게 돼 있나요? 원래 논이고 밭이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에 쓸려가지고 지금은 하천 밑에 잠겨 있어. 예전에는 걔가 뭐였는데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 하천 밑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락지는 하천법상 용어인데 논밭이 물에 쓸려가지고 침식돼요. 지금은 하천 밑에 잠겨있는 토지를 포락지라 그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7번에 소지 또는 원지 있나요? 네. 작년에 나올 거로 작년에 나왔어요. 자, 이 소지 원지는
소지, 뭐 젊을 소자죠, 이게 한자로. 원지는 처음 원자고, 원래 처음부터의 토지, 처음 상태의 토지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저기 성안동에 가면 혁신도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택지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 그전에는 원래 뭐였습니까? 전답, 그죠? 임야였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원래 처음 상태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소지 원지라고 그랬죠. 이게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작년에 나올 수 있다고 작년에 나왔습니다. 소지 원지가. 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되고. 자, 조금 쉬었다가 48페이지 주택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